안녕하세요. 화가 김병호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서구 현대 미술의 흐름을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서구 현대 미술이 굉장히 폭발적인 양식으로 확장이 되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왜 제가 그 현대미술을 보여드렸냐 하면요. 바로 그 대구의 근대 화가, 그리고 연극인이자, 어쩌면 그 사회 활동가이기도 한, 이상춘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서구의 현대미술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세잔 이후에 피카소가 나오고, 피카소 이후에 마르셜 듀샹이라는 그 걸출한 다다이즘 화가가 나옵니다. 다다이즘은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있는 물건, 레디메이드라고 하죠. 기존의 기성 물건을 그냥 전시장에 가져다 놓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또한 그 예술의 표현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든 그런 이제 다다이스트죠. 그러면 대구의 근대 미술은 그러한 현대적인 그 작가가 없었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의 근대 작가들은 솔직히 그 많은 부분들이 일본식 인상주의에 소급되는 그런 작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들어오면서 한국적 인상주의라는 그 장르를 만들게 되는데요. 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그런 인상주의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게 서구에서 들어온 직접적인 인상주의가 아니라 일본화된 인상주의, 일본화된 뭐 후기 인상주의, 뭐 조금 표현주의적인 양식까지도 와 있기는 합니다. 이중섭이 그랬고 뭐 이인성이 그랬습니다. 이중섭은 뭐 거의 독일 표현주의 못지않은 그런 그 굉장히 강렬한 그런 필치로 한국적 정서의 그 소재들을 화폭에 담았죠. 대구의 천재 화가라고 일컫는 이인성이라는 그 작가는 이중섭과는 달리 고갱과 좀 가까운 유사한 그런 그 색상이나 이미지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한국 근대화단에서 그 이인성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인성 미술상이라든가 그 이인성과 관계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축제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그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인성 못지않게 어쩌면 우리 대구 근대 미술에 있어서 현대 미술의 문을 연 이상춘이라는 작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감추어져 있었나? 이렇게도 알려지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들 만큼 이상춘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이 작품은 그 이인성 화가의 그 여름 실내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이 이미지들을 보면 그 붉은 색상이라든가 밖에 보이는 풍경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갱의 작품과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당시 근대 화가들이 그렸던 약간 저차도의 어두운 분위기의 그림들에 비해서 굉장히 빛을 많이 담고 있죠. 인상주의라든가 후기 인상주의의 그런 내용까지 어느 정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춘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몇몇 작가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걸출하다는 그런 개념은 그때의 시류라든가 그때의 상황에 갇혀있는 그런 작가가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를 더 열어나간 작가들이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인성 그림 다음에 보여지는 이 그림이 두 번째 강의 때 제가 보여드렸던 이쾌대의 그림입니다. 해방고지라는 작품과 함께 이 군상이라는 작품은 그야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군상들이 나와서 정말로 해방을 즐거워하고 해방을 축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정말 담뿍 담긴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서구의 그 낭만주의의 양식을 가져오면서 또 표현 양식은 인상주의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 양식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쾌대가 훌륭한 것은 이런 그 미술적 그 레벨이 높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 민족들이 누려야 할 그런 평등의 세상,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 저는 그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원했던 세상이 무엇일까? 좀 이렇게 유추해보면 늘 그림에는 강인한 여성이 나옵니다. 앞서서 달려나가는 여성, 또 아이들이 나옵니다. 많은 작가들이 다루지 않았던 그런 그 계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지가 나오고, 옆집 그런 소녀가 나오고. 그래서 이쾌대는 양식에 있어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해서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야수파까지 섭렵하는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그 화력을 보이면서도 내용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너무나 훌륭한 그런 생각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쾌대가 참 좀 더 빨리 알려졌더라면 한국 근대미술이 그동안 겨우 이게 다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쩌면 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쾌대 못지않게 아주 그 중요한 저는 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2년 전에 그 이상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전시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평론가와 역사학자 그리고 화가들이 모여서 대구 레전드 이상춘이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상춘에 대한 전시를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정말 많은 연구와 또 노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춘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고 대중들에게 각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상춘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쾌대와 마찬가지로 대구가 낳은 정말 걸출한 천재적인 굉장히 미래적인 이런 그 작가를 소개하면서 한편으로 이 사람이 꿈꾸었던 세상 역시 정말 남달랐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춘은 대구에서 영과회라는 그 예술단체를 만드는데요. 이 영과회는 대구 문화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체 안에는 그 서동진이라든가 이인성 이런 그 유명한 화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상화라든가 이런 그 시인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섞여 있는 이런 단체를 그 이상춘이 이끌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상춘은 정말 대단한 그런 작가라고 하시는데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당시 그 대구는 동양의 모스크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진보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오죽하면 동양의 모스크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대구에서 그 일어났던 세계 최초의 미 군정에 항쟁하는 그런 민족 항쟁도 대구에서 일어났죠. 10월 항쟁입니다.
역시 시월 항쟁 역시 좀 더 많은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 시월 항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곳곳 그러니까 이북 저 위에까지 전국적으로 항쟁, 민중 항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좀 아이러니한데요. 아무튼 그때 당시 지식인들의 집결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예술가들의 종착역,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상춘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상춘이 여기 보이는 그 수감 시절의 사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건강한 어떤 그 건장한 그런 청년인데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그 약간 반정부적인 그런 운동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반정부라고 하는 것이 그 대놓고 뭐 정부에 대한 그런 대항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일본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문화, 운동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결코 그런 그 종류의 사람은 아닙니다. 약관의 나이에 그렸던 그 그림들이 다시 한번 회자되는 이유는 그동안 그러니까 근대 미술에 있어서 파편적으로 이퀴대 같이 아주 거시적인 그런 그 스토리를 담는 작가도 있었지만 인성이라든가 몇몇 작가들은 이종섭이라든가 파편적으로 굉장히 현대 미술에 가까운 그런 그 화력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 3강에서 설명드렸던 서구의 현대 미술의 과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근대 미술에 있어서 그런 그 파격적인 미술이 있었던가 이런 그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상춘을 통해서 그런 의문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됩니다. 이상춘은 그 아주 그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이상춘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주 그 절친한 벗이 남긴 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의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죽은 동지에게 보내는 조사. 나의 종마고우 이상춘. 그러면서 장문의 글이 이어집니다. 거기에 표현된 그것으로 일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은 약관의 나이에 이미 걸출한 테크닉을 겸비하였고 당시 볼 수 없었던 조선의 다다이스트이자 초현실주의자였으며 건강한 공산주의를 꿈꾼 문화혁명가였다. 자, 이 표현이 다다이스트이자 초현실주의자. 초현실주의도 다다이즘이 활성화되기 직전에 서구 미술에 굉장히 주류를 이루었던 그 미술 장르거든요. 1920년대에 그러니까 1910년대 태어나서 1920년대 불과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 나이에 이미 걸출한 다다이스트이자 초현실주의자라는 표현을 이 종마고우인 친구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죽은 동지에게 보내는 조사 나의 종마지우 이상춘 군이라는 그런 신고송이 쓴 글입니다. 신고송이 쓴 글 중에 몇 가지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춘 군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작품을 들고 와서 나에게 선물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 이 부분을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아직도 잊히지 않는 한 폭의 유화는 나체 여인의 상반신을 측면으로 그린 것인데, 그러니까 나체 여인을 그렸는데 측면으로 그렸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스듬히 써 있는 그 포즈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체 여인을 그렸다. 이것은 신고송이 이상춘의 그림을 직접 보고 쓴 글입니다. 그러면서 그 화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반신의 측면으로 그린 것인데 강조한 유방이 있고, 그러니까 강조한 유방이라는 의미가 저는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피카소처럼 혹은 세잔처럼 실제와는 다르게 더 강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유방의 크기가 강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표현 양식이 일반적인 나체의 여자의 그런 형태가 아니라 파격적인 형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적인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개성적인 형태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얼굴은 절반이 잘려져 있고 화면 한 군데에는 유기 밥그릇이 붙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화면, 그러니까 그 상반신의 절반이 잘려져 있다는 말은 이렇게 잘라서 그렸다는 표현이 아니라 화면 프레임에 걸쳐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자, 상반신이 반이 잘려져 있고 화면에는 유기 그릇이 붙어 있다. 여러분, 그릇입니다. 밥그릇, 유기 그릇. 화면에 유기 그릇이 붙어져 있는, 이게 1920년대 대한민국과, 그러니까 당시 조선사회에 이런 양식의 그림이 없었습니다. 역사에도 기록이 없고 또 있을 수가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상춘은 어디에서 이런 표현으로 작품을 했을까요? 저는 그 신고송이 쓴 조사글, 이 글을 통해서 이상춘의 작품들을 이제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상춘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작업을 했을까? 더 놀라운 거는 그 유기그릇, 밥그릇 옆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붙여놓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구의 미술이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려진 그림들이 도대체 언제부터일까요? 그러니까 강제적 합병 이후에 제국주의의 나라가 넘어간 게 1910년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아주 많은 수는 아니지만 지식인 계층의 자제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배워와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간들이 거의 1930년대 전후가 거의 시작점이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점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기 이전에 이미 이런 작품들이 나왔다는 사실이 거의 좀 충격적인 그런 사실 같거든요. 그 신고송이 이상춘의 작품을 처음 보면서 받은 충격이 그대로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면에 나체 여자가 있는데 반은 잘려져 있고 유기 밥그릇이 붙어 있고 머리카락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이중섭 정도의 표현주의적 표현이 우리 근대 미술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현대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상춘은 단순히 그냥 현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 현대 미술이 쭉 흘러오면서 화면에 피카소가 화면에 종이를 처음 붙인 것이 1900년대에 들어와서의 일인데, 그리고 물체를 붙이기 시작한 게 다다이스트들이 나오기 직전, 그러니까 1910
10년 이전 요 사이에 물체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다이스트들이 나옴으로 해서 이런 행위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퍼지게 되거든요. 거의 동시대에 가까운 그 시점에 이상춘이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게 참 믿기 힘든 그런 그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이상춘이 신고송에게 선물한 작품이 되는데요. 탬버린을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탬버린을 두드리는 원숭이가 있다. 북치는 원숭이가 있다. 이게 저는 그때 조선에 그 원숭이들이 뭐 많고 뭐 불쩍불쩍 날아다니고 이런 시대였다면 뭐 그런 상상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북을 치고 연주를 하는 원숭이가 저는 도무지 사실은 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신고송은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그때 당시에 재즈라는 음악에 좀 빠져 있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상류층, 지식인층에서 아마도 추측컨대 그런 그 서구의 대중음악들이 들어오면서 그것들을 연주했던 그 공간에서 받은 영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왜 원숭이처럼 그랬을까요? 그 이상춘이 활동한 그런 그 경력들을 보면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의 문화 운동을 하는데 그런 그 이력들을 봤을 때 이상춘이 그런 것들을 즐겼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저는 오히려 좀 비판적 시각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춘이 그 수감되었을 때 당시에 그 모습을 이제 봤는데요. 지금 이 작품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일보에 실렸던 이상춘 그러니까 질소비료 공장이라는 제목의 판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상춘 작품 중에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지금 이제 작품인데요. 지금 그 질소비료 공장의 그 노동자를 그린 이 판화 작품이 왜 훌륭한가? 지금 공장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사람 인물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역광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코 있는 쪽이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염이 아니고 빛이 아래쪽에서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조명이 실내로 들어오면서 이 역광, 반성광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그런 명암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당시에 이런 명암 처리로 인물을 묘사한 그림들이 없습니다. 실제 이상춘이 현장에서 수많은 스케치를 했다는 그런 증빙이 되는 거죠. 구도도 그렇고 이 노동자의 그 인물 표현도 굉장히 사실적이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무판에 칼로 깎은 거죠. 판하니까. 그럼에도 이 빛의 처리라든가 구도가 이게 도무지 20살 정도 된 청년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작품인데요. 이상춘 작품들은 뭐 이런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레닌의 얼굴을 그린 이건 펜화로 추정이 되거나 아니면 목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그 대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소묘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생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천재적인 그런 그 풍모를 보이고 있죠. 자, 이 정도의 묘사력을 가지고 있는 약간의 청년이 왜 화면에 유기 그릇을 붙이고 머리카락을 붙였을까요? 저는 그 서구의 다다이즘이 그동안 인간들이 저질러 왔던 것에 대한 환멸, 분노 이런 것들을 거부하겠다라는 의미의 다다이즘을 만들었듯이 저는 이상춘도 어쩌면
잘 먹고 잘 사는 부르주아의 예술가들을 조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재적인 그런 끼를 아주 조소하고 경멸하듯이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자, 탬버린을 치는 원숭이 같은 형태의 인물들, 여인의 나신이 반 잘려있고 거기에 밥그릇과 머리카락이 붙어있다. 머리카락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조선에서의 이 머리카락의 의미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상춘은 왜 이 머리카락을 붙이고 밥그릇을 붙였을까요? 왜 여인의 누드를 반을 잘라서 그렸을까요? 그리고 레닌의 이 그림과 위에 봤던 이 질소 비료 공장, 이 작품들을 통해서 저는 약간씩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제게 조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상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지난해 대구 레전드 이상춘전이라는 그 이름으로 전시를 했었는데요. 약 6개월간 평론가와 역사학자, 기획자, 그리고 작가들이 매주 스터디를 했습니다. 매주 스터디를 하면서 이상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고 또 연구하면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시회의 모습을 끝으로 조금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장면이 이상춘 전시회의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상춘이 만들었던 판화 작품, 그 판화 작품을 재현한 작품입니다. 대구의 그 원로 화가이자 민중미술 1세대인 정하수 작가님이 이 작품을 직접 온몸으로 표현해서 재현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요 보이고 있는 수많은 그 작품들, 소품들 모음이 있죠. 이 소품 모음들은 대구 5개 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이 이상춘의 해석을 각기 나름대로 하여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기성작가들이 전시하면서 대구의 이 대학생, 그렇게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독려를 하고 또 추천을 했습니다. 거기에 함께 해준 대구 5개대 미술대학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춘의 작품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몇몇 그 전시장 풍경을 통해서 이상춘에 대한 그 새로운 이제 기록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고 있는 요 이상춘 그 인물 초상, 이 작품은 제가 그린 작품입니다. 단순한 초상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름대로 이상춘에 대한 해석을 해본 작품입니다. 지금 이 사진작가의 작품은 좀 재미있죠. 지금 그 유기그릇을 들고 나체의 여자가 이렇게 유기그릇을 자기 몸에 붙인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은 작품입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리고 이상춘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작품을 남겼을까라는 것들을 유추하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이상춘에 대한 오마주라고 할 수 있죠. 존경의 표현, 그런 것들을 재현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몇몇 그 작품들이 이제 그 이상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국 근대 미술의 영역이 르네상스부터 해서 이 다다이스트까지, 다다이즘까지, 그 이후에 현대 미술까지 한국 근대 미술의 영역 안에 있었다. 이것만 정말 이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쾌대와 이상춘을 부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근대 미술, 그 안에 대구 근대 미술,
그 대구 근대 미술을 이끌어왔던 이 두 인물들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 근대 미술의 영역이 이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로서 이분들이 생각했던, 이분들이 꿈꾸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을까? 그 고뇌, 그 저항,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정말 좀 더 많이 기록되고 또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서 우리 후학들에게 또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그 4개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